네, 저희 3프로TV 앱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아마 그 강의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 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그 링크에 따라서 강의 한번 보시고, 다 무료 강의입니다. 네, 보시고 후기를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예. 그분들 가운데 200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무료 강의로 아마 초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9월 17일이죠 아마. 네, 토요일 역삼동의 포스코 타워. 예. 가보셨죠? 포스코 타워. 예, 저는 포스코 출입할 때 종종 갔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거기 굉장히 그 좋은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200분 모시고 강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 결국 이제 내 자산을 어떻게 나누는가가 모든 투자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자산 배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강환국 작가, 이승원 본부장 그리고 또 김경록 고문님이시죠? 아마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 저도 저기 자산 배분 측면에서 네. 그 달러랑 코스피 같이 있는 ETF 있어요. 달러와 코스피가 같이 있어요? 예, 예. 그거 묶어놓은 ETF. 아, 그래요? 예, 그게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게 네. 달러가 비싸지면은 코스피가 좀 안 좋아지고 네. 코스피가 좋아지면 달러가 좀 안 좋아지고 하길래 그냥 묶어놓은 ETF를 사놨더니 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코스피가 갈 때 달러가 안 가니까 어차피 못 오르고. 뭐 그렇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뭐 오를 때 들어오르고 빠질 때 들 빠지니까. 그래서 좀 약간 안정 추구형이시군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있고. 그 유니티 이런 거 공격적으로 투자해보고 네네네네. 안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안정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 아까 댓글 보다가 네. 저 사과 방송 좀 해도 되겠습니까? 뭐죠? 한국은행이 시야가 좁다는 얘기 농담이었습니다. 그럼요. 예, 농담이죠. 거기서 리포트의 범주가 이렇게 한정돼 있는 연구를 하신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한국은행 전체가 시야가 좁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네네네. 자, 농담은 농담으로 여러분 받아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요. 우리 시장에 대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 부장님과 함께 약간 좀 숨을 고르셔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은 어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달려봐야겠죠?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보기 전에 요즘 여러분 시장 보시면은 하락할 때 한 3에서 5% 정도 좀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네. 예. 하락을 하고 올라올 때는 한 1, 2% 올라와요. 아헤이. 이제 왜 그런가? 뭐 다들 아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내려올 때 후속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가 있어도 급격하게 내려오는 거죠. 네. 근데 올라갈 때는 이제 매수세가 강하지 못한 거죠. 뭐 뻔한 얘기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네. 시장의 전체적인 매크로 시황이나 시장 환경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내부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부 수급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심리는 전반적으로 좀 뒤로 한 발 빠져 있는 그런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가 제가 요새 주변 투자자분들 들리는 얘기가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주식 안 할게요.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이 많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올라와 주면 네. 팔고 나가서 나 다시는 주식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심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심리랑 조금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더 사서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내가 복구를 하겠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좀 시장이 올라와줘서 종목이 가격이 올라와줘서 나는 좀 빠져나갈 기회를 주십사. 뭐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셔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그 작년에 들어온 재작년 후반부터 작년에 들어온 신규로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네. 예. 만약에 100분이라고 100이라고 놓겠습니다. 100이라고 났을 때 만약에 지수가 다시 3,00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 예.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남아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이제 요번에 올라오면은 본전이라도 되면은 털고 난 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본전은 전 못 나간다고 봅니다. 못 나가. 근데 저희들이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100분이다 그렇다면은 한 30분 정도는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남아서 투자를 계속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다시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매도하고 나가서 이제 다시 주식은 안 할 거야. 지금 현재 심정은 그렇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 사실 이게 이제 전체 투자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가 정말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다른 사람들의 마음만 알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박병창 부장님 또 책으로 엮어내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그거요. 매매의 심리. 30일 이제 7일 됐는데요.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정표님 여기서 매매의 심리 들어올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리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심리가. 우리 딴소리 하지 말고 시황 빨리 얘기해달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시황입니까? 매매 미국 심리가 시장. 중요한데. 네. 지금의 시황을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0.74% 하락을 했고요. 다우 0.5%, S&P 500이 0.41%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은 7일 연속입니다. 7일 연속 하락이고요. 3주 연속 하락했고 이번 그래요? 주가 4주 차입니다. 하락이. 그리고 다우와 S&P 500은 9월 1일인가 하루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리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시장을 보시면 지난주 후반부터 아침부터 하락해서 계속 하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침에 반등 시도를 한다든지 또는 뭐 중간에 한번 반등 시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등의 힘이 약해서 다시 밀린다는 얘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세가 약하고 예. 여전히 매도세가 지금 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유가는 86달러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 노이즈가 나오면서 또 다시 유가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가는 지금 현재 아무튼 90달러 아래에서 지금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금리나 유가나 이런 부분보다는 가장 시장에서 화두는 환율이죠. 그렇죠. 달러너스가 110.2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요. 우리 여기 환율이 원화가 1,378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 베이스로 우리 시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위안화가 6.95까지 올라왔어요. 야. 그래서 지금 이거 7위안을 돌파하는 것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안화가 약세 부분도 우리나라 원화 약세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지표를 말씀드렸고요. 어제 하락은 어제도 반등 시도를 했었어요. 장중에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락을 해서 떨어졌던 것은 어제 8월 ISM 서비스 PMI가 발표됐는데 56.9로 시장 컨센 그리고 전월 대비 시장 기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니 이거 연준이 긴축을 더 강하게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어제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또 올랐습니다. 10년 만기가 3.35%, 2년 만기가 3.5%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와 성장주가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좋으면은 긴축할 것 같다 그러고 시무룩하고 안 예. 좋으면 안 좋다고 시무룩하고 이게.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예.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연준이 해줄 거야. 예.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뭔가 좀 해줄 거야. 이러면서 시장이 나쁘게 나와도 오르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지표가 좋게 나와도 역으로 연준의 강한 긴축, 매파적인 발언 또는 매파적인 기조로 갈 거야. 이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똑같은 상황을 놓고 시장의 해석,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지금 달려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 또 특이한 것은요. S&P 글로벌에서도 PMI 발표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요. S&P 글로벌 서비스 PMI는 43.7로 역대급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뭘 같은 그렇죠. 서비스 PMI인데 왜 이렇게 그렇죠.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 다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아침 그 IB 월가의 뉴스들 보시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다들 이러거든요. 결론은 다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쭉 다 읽어봤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지금 크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보는 측에서는 ISM 서비스 PMI가 내려오면서 둘이 붙을 거다. 지금 벌어져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PMI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뭐 여기 식당 가서 먹고 뭐 이런 거 관련된 뭐 가격, 소비와 관련된 신규 거죠. 소비, 신규 수주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구매 관리자들한테 향후의 전망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어떤 조사는 굉장히 나쁘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 조사의 설문 대상자로 된 사람들도 어찌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의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맞는 팩트인 거예요. 질문 단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헷갈리거나 뭐 이러니까 답이 이렇게 많이 다르게 아니면 나오죠. 본인 사정에 따라서 자기 장사 잘 되면 잘 된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측면도 구매자 관리 지수에서는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혼조 상태, 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인데 심리 자체가 혼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7일 연속 하락했다는 거하고 4주차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눌려 있지만은 전부 다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나마 반등은 언제쯤 될까 이런 것들 좀 지켜보고 오늘 아닐까요 오늘? 그런 것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반등 시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 제한적이겠지만 네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26% 소폭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1% 반등을 했습니다. 주요 수급을 보면은 큰 수급은 없었습니다. 개인들이 좀 샀고요. 외국인들도 뭐 조금 팔았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대부분이었고요. 기관들은 여전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환율이 지금 고공권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소폭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반등을 했느냐? 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소폭 상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상해 종합 지수가 1.36%나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랐네요. 예, 상해 종합 지수는 이제 외화 지준율이나 그리고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반등은 좋았지만 제가 빨간 것으로 딱 표시해놨는데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잖아요. 예. 최근 감소한 거래량의 반 정도뿐이 안 됐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뭐 조금 올랐다 내렸다가 의미가 없는 그냥 하루였어요. 심지어 어제 점심시간 때쯤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체 시장이 멈춰 있는 듯했습니다. 거래가 없어서. 네, 거의 그냥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은 멈춰 있는 그래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상황이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일 동시만기가 있고 또 연휴를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공격적으로 또는 좀 강하게 매도를 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양쪽 다 매도가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매도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에 어느 한쪽이 힘이 세지는 것들은 뭐 명확하지만 둘이 팽팽하다. 예. 그러면은 막 치열하게 싸우면 거래가 생기면서 치열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자 방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양쪽 다 지금 전부 다 뒤를 한 발씩 다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 거래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부님이 유동성 공급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도 많이 좀 했었었는데 예. 저도 이제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동성 공급하려면 투자를 좀 받아야 됩니다. 저한테 저를 믿고 투자하신. 대표님 지금 이번 달 월급은 나오는 거죠? 제가 없는 거지 회사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코스닥은 한 1% 오른 이유는요. 네. 외국인들이 665, 기관이 553억으로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 반등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거래는요. 알고리즘 매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매매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보시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추세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화학 그리고 자동차, 철강 쪽이 좀 상승을 했고요. 예. 운송과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금융 쪽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금융이 하락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뉴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시황 크게 우리가 뭐 추석 앞두고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달러 인덱스 상승과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7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 기준으로 4주째 하락이거든요. 4주 하락이 쉽게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지금 뭐 새롭게 강력한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8월 CPI 발표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나마 반등 시도는 좀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일 중요한 거는요. 파월 의장이 금융 컨퍼런스 연설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하락의 포인트가 처음에 시작했던 시발점이 잭슨 홀 미팅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 연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나갈지 더 강하게 할지 좀 시장을 달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건데요. 파월 의장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시장을 좀 달래는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잭슨 홀 미팅 끝나고 나서는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예. 네. 그것은 뭐 잭슨 홀 미팅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2 금리 인상 폭입니다. 지금 75bp 금리 인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2에서 금리 인상을 좀 하면은 역시나 그것도 시장의 영향을 받을 거고. 근데 어제 이제 8일 날 하거든요. 근데 어제 유럽 시장은 강보합권으로 약간 만등을 좀 했습니다. 내리 하락을 하는 상황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트러스 총리가 선출했다고 표현을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1.3조 파운드의 에너지 위기 완화 계획, 돈을 푼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도 참 지금 정책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긴축을 해야 되는데 예. 또 거기에 에너지 위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돈은 또 풀어야 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는 지금 이제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에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내는 뭐- 좀 어때요? 예? 국내는 좀 어떤? 아직 예. 예. 우리 국내 시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동시만기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동시만기의 포지션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포지션 자체는 지금 확연하게 위쪽으로 포지션은 거의 없습니다. 중립이거나 약간 아래쪽으로 포지션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추석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부재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좀 올라가 주거나 또는 장중에 나스닥 미니 선물이지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심리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좀 오르면 우리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있고 그게 좀 빠지면 좀 빠지고 왜냐하면 조금만 금액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네. 뉴스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뉴스인데요. 중국이 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화 약세를 방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7위안 넘기지 못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외화 지준율 인하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미국의 국채 매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굉장히 1.3조 달러 정도에 갖고 있다가 지금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국채 매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의 또 중국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커슨 총리는 구두 개입처럼 여겨지겠지만 팬데믹 때보다 더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달러 대비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냐라는 걸 참고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이 올해만입니다. 중국이 6.7%, 인도 루피아가 7.1%, 태국 바트화가 12.9%, 우리 원화가 15%, 영국 파운드화가 여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16%, 유로화가 16.7%. 일본이 22% 평가 절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를 중국이나 이런 데를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요. 그런데 보다도 좀 약소 국가들 있잖아요. 예. 예전부터 좀 어려웠던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조금 더 유지되면 곧바로 외환위기 또는 경기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왜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위안화 약세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움직여주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고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움직여주기 시작하면 우리 원화도 다소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겠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아까 그 금융주 하락했다 그랬잖아요. 은행주들은 기본적으로 대손 충당금과 대손 준비금을 쌌습니다. 그건 아시죠?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번 금융당국에서 이름이 이겁니다. 특별 대손 준비금 적립 요구권이 신설돼서 여기에 대손 충당금 플러스 대손 준비금 플러스 특별 대손 준비금을 적립해라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요. 위기 대응해라. 네, 미리 대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건데. 위기 대응을 금융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신설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왜 은행주 안 좋냐? 당연히 은행주는 이거 이제 대손 충당금 계속 쌓으면은요, 배당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은행에서는 많이 빌려줘야지. 빌려주면서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충당금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뜩이나 예대마진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자꾸 줄이라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 은행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은행은 이익이 꽤 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좀 배당 못하게만 안 해도 이익이 없어서 배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특별 대손 준비금 하더라도 저는 좀 배당은 늘릴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당을 늘리면 그러니까 이익은 많이 나는데 배당을 이제 못하고 있죠. 못하면 그 돈은 어디 가요?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은행에 계속?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배당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주주가 외국인들이 거의 많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배를 채우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그런 사실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당연히 배당을 많이 요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주를 투자할 때는 배당이 가장 큰 가치거든요. 은행의 주가보다도. 그래서 그런 의미는 이제 분명히 있는데 은행이 또 하는 역할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기업이나 성장 기업에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거기다 투자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약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증권사 그것도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 증권사는 금융투자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은행이 있고 보험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린 미국의 은행들을 인베스트뱅크라고 그러지 그냥 은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뉴스는 섹터에는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모터쇼 있잖아요.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번에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관련 부품 회사들이 대거 지금 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들이 새로운 게 나올 것이고 새로운 어떤 기술이 거기서 선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이슈가 되고 테마가 됩니다. 예. 그게 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또 어디에 어떤 기업이 가서 어떤 수주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왜 아마키가 열리면 우리 바이오 가듯이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4일부터 16일까지 여기 열리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삼성 SDI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 SDI, LG, 엔솔 이런 개별 기업에 얘기할 때는 개별 기업의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SDI가 내년 테슬라 배터리 공급 양산을 목표한다. 삼성 SDI 중국 법인장이 인터뷰에서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뷰에서 직접 발언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니켈 함량 90% 이상을 적용해서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양산해서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테슬라하고 그러면 뭘 했나? 얘기가 된 건가? 테슬라 뭐 아무 얘기도 없는데 발표도 없는데 기사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이런 것들이죠. 지금은 이제 LG 엔솔은 들어가고 있잖아요. 얘들은 들어가는데 삼성 SDI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의구심을 두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뉴스폴리오를 찾아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죠. 이쪽에 관련된 거 있으면 이제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제가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런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 사달라. 네. 뭐 그런 그렇죠. 얘기일 수도 네.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거를 가지고 딱 와 그러니까 호재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좀 같이 조금 살펴보시는 게 여기에 이거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뉴스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되고 있구나. 좀 안 되는 거 이걸 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좀 가져와 봤고요. 테슬라 이렇게 화면에 이제 좀 있으면 3프로 TV가 또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아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목표로 저희도 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2차 전지의 7월 점유율이 LG엔솔이 비아디에 좀 떨어졌습니다. 네, 7월 네, 만 네. 전체에서는 LG엔솔이 2위입니다. 전체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전체에서요. 근데 7월에서는 CATL이 33.5%, 비아디가 16.2%, LG엔솔이 11%, 파나소닉 7.2%로 7월에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 전에 우리 한번 이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전기차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네. 어마어마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CATL과 BYD의 배터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국 빼면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빼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수치가 달라지겠죠. 네. 그런데 아무튼 중국도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점차로 조금씩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것들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LG에너솔루션이 이건 좀 아쉬워서 좀 가져왔는데 물론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찾는 건 맞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LG엔솔이 중국의 커다리라는 배터리 부품 기업이에요. 여기에 4680 배터리 부품 조달을 이쪽에 낙점했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물론 이 커다리는 뭐 파라소닉이나 딴 데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제 업력이 있는 회사에는 분명히 맞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독일, 스웨덴, 헝가리 공장에서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그 빅메이커에 있는 세 개의 완성품 배터리 기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품 기업들, 뭐 소재 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 좀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위에 것까지 가져왔는데요. 중국은 지금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나 중국의 부품 소재 기업들을 같이 데리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는 뒤처지고 있고 뒤처지는 이유가 중국은 자기네 거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물론 커다리의 기술력이 더 좋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품, 소재 이런 기업들이 아닌 해외 기업들하고 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물론 이렇게 낙점했다는 걸 보면서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당연히 기업이 더 좋은 이익 그리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나오고 있다. 결론은 사실 그런 겁니다. 지금 네. 내용으로는요. 그래서 저는 네. 아까 4680 배터리 커다리라 그래가지고 4680 배터리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별명을 커다리라고 하신 건가? 근데 박 부장님 말씀이 그냥 뭐 잠정적인 표현은 아니신 게 네. 지금 IRA 같은 게 부품단의 몇 %를 중국에서 조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기술이 여기가 더 좋으니까 채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FTA가 체결되어 있는 네. 한국 업체를 아니 좀 뭐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요청한 건 아닐까요? 테슬라에서 뭐 이게 거기까지는 4680이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걸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테슬라 겁니다. 근데 테슬라가 또 뭐 중국에서 생산한 저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데 또 LG엔솔 걸 쓸 수도 있지 그럴 않아요? 수도 있겠죠. 예, 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자, 야후 파이낸스에서 빵 시대 저물고 이거 이름이 마타나인가요? 마타나 시대 온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타는 뭐예요? 예, 그 저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또 어떡하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예, 이렇게가 들어가는데 이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빠지고 예.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가 추가된 것이거든요. 이 빵이라는 거는 2013년도에 짐 크레이머가 처음 사용하면서 지금 모두 다 쓰는 말이잖아요. 예. 이 마타나도 되게 유명한 레이 왕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지금 쓰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세상이 그리고 시장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내용 때문에요. 신규 공장 증설한다 그랬다가 예. 유보한다 그랬다가 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청주에 15조의 돈을 들여서 신규 공장 증설한다 발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워딩은 이런 워딩이었습니다.
다가올 10년을 준비한다.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메모리 시황 회복 시기는 2024년으로 전망한다. 2025년 되면은 다시 확실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걸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예. 여기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국에서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것들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뉴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부분을 또 그냥 뭐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 이쪽에 전문가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직접 호기심도 굉장히 크잖아요. 자, 화면 하나 보실 텐데요. 요 화면은 지난 8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지금까지의 옵션 포지션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이 313, 312.50 요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313점 정도에 있거든요. 지금 행사가 지수가요. 예. 제가 노란색으로 쭉 가로를 쳐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맨 끝에 있는 지금 이게 커서가 지금 마우스가 되나요? 맨 끝에 있는 금융투자 있잖아요. 그럼 콜도 매도가 많고 풋도 매도가 많거든요. 그러네요. 이걸 양매도 전략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들은 지수가 위든 아래든 가지 않고 요 사이에 있어야지 이익을 많이 취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굉장히 특이한 점은요. 외국인들이 콜도 위쪽으로 계속 사놨고요. 풋도 어마어마하게 사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향후에 상당한 변동성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에 베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너무 좀 깊숙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네. 부분은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한번 들춰보는 겁니다. 개인들을 보면 콜을 매수를 많이 하고 풋은 매도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개인들은 위쪽으로 방향을 보고서 있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포지션과 선물 포지션을 같이 묶어서 그들의 손익 구조를 보면 참고로 요 손익 구조 할 때는 먼저 전제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이 손익 구조는 HTS에서 각 증권사에서 지금 현재 파생 상품의 주 거래자들의 손익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 이게 각 증권사에서 명확한 게 아니고 그래서 밑에 읽습니다. 당 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틀릴 수 있다라는 말이 제가 지금 잘렸는데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전 예. 증권사 틀릴 수 있다. 참고로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참고로만 틀릴 수도 있고 참고로만 해달라는 걸 왜 오늘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시장이 움직임이 굉장히 크고 수급 영향이 크다라는 점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파란 선 있잖아요. 예. 요 파란 선이 외국인의 손익 포지션이에요. 손익 구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쭉 걸었습니다. 지금 313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중간에 0이 여기 있잖아요. 가로축은 0이에요. 손익 구조예요. 예. 가로축은. 그리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간 거는 지수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을 보면은 확연하게 내려가는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지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하방 포지션을 지금 처했는데 무조건 네이키드로 하방으로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현물을요. 현물을 사면서 선물을 해지했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들은 옵션이나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 위쪽 방향으로 대부분 이렇게 많이 잡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개인들이 여기서 빠지면 손실은 많이 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있었을 때 큰 손실은 아니에요. 개인들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좀 전에 포지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증권의 표시가 요 선인데요. 이 선을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서 쭉 손실이 이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손실이 커지죠. 또 예. 이쪽으로 가도 손실이 커지죠. 그러니까 얘들은 양매도 전략을 하고 양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있어야지만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이거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는 요 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금융투자의 포지션하고 어느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포지션하고 충돌이 생기면서 그 매매로 인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걸 좀 가져왔는데 네. 괜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시장이 왜 이렇게
좀 네. 움직이는지에 대한 예, 예. 뭐 이해를 돕는 아주 좋은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네.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확연히 바뀔 때가 있습니다. 네, 그 바뀌는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래 안 되고 변동성 작을 때는 금융투자 쪽이 금융투자.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이런 마지막 저희 투자에 도움될 만한 참고 자료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